자, 이번 순서는 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입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의 이현숙 대표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한수원이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 이 고리 원전 안에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네. 최근에는 원전 인근 지역 정치권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했는데 좀 네. 각 당의 사정이 굉장히 좀 어려워서 그렇죠. 여기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사용 후 핵연료 보관 문제가 왜 이렇게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건지 오늘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어렴풋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명확한 개념은 아니죠. 네. 이걸 이제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기도 하고 방사성 폐기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핵 폐기물이나 핵쓰레기 이렇게 좀 거칠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할까요? 예, 사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나오는 폐기물의 종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워낙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가장 큰 개념, 가장 넓은 개념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부터 정의를 하자면 원자력 발전소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원자력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시설이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엑스레이나 어떤 뭐 방사능 관련된 걸 사용하는 병원이나 연구기관 같은 데도 발생을 할 수 예, 예. 있습니다. 어쨌거나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는 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리는 쓰레기랑은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방사성 물질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오염된 또 다른 물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방사능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예. 이거 일반 쓰레기처럼 버리면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간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폐기해야 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예.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핵 폐기물이나 혹은 조금 거친 표현인 핵쓰레기라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예. 이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말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생기는 게 사실 원전이라는 시설을 두고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가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두고 시민사회에서 의견이 참 엇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위험성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 단어인 방사성 폐기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핵 폐기물이다, 핵 폐기물. 핵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공식적인 단어는 방사성 폐기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사성 폐기물이란 건 종류가 진짜 다양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당연히 방사성 폐기물의 한 종류가 되겠지만 그렇고요. 원전 내부에 사용하는 부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은 부품들도 다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원전을 냉각하거나 원전 내부를 청소할 때 쓰는 물 같은 거 이것도 다 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예. 노출이 됐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작업자들이 일하면서 입었던 옷이라거나 썼던 장갑 같은 거 이런 거 다 폐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 심지어 원전에서 발생하는 기체마저도 방사성 폐기물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전은 그 원료가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물을 데워서 그쵸, 터빈을 그쵸.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터빈이 돌아가면서 바람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원전 안에서만 바람이 뱅뱅 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든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 개체는 방사성에 오염이 돼 있는 거잖아요. 원전 안에서 발생한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공기도 오염이 돼 있어서 이렇게 방사능 폐기물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공기마저도 네. 그 기체마저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거는 또 그렇죠.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 폐기물들이 그러니까 뭐 잘못될 경우에는 이제 주변 지역을 다 오염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은 종류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용 후 핵연료, 그렇죠. 방사성 폐기물 네. 중에 네. 그게 되는 거죠? 예, 사용 후 핵연료는 정말 문자 그대로입니다. 사용하고 난 핵연료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에서 그 전기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남는 폐기물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핵연료 봉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이 원료봉 하나가 들어가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쓰고 나면 우라늄의 농도가 줄어들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용 후 핵연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핵연료봉에 넣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그런데 이게 이제 핵 분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예. 이때 플루토늄 같이 독성이 굉장히 심각하면서 이게 안전한 수준으로 자연 상태에 분해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물질들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세슘 같이 열을 너무 많이 발생시켜서 그 자체로 위험하다거나 뭐 요오드 같은 다른 물질들 그러니까 안전해지는 수준까지 우리가 소위 반감기라고 부르는데 예. 그 시간이 막 수천 년에서 길게는 수만 년, 수십만 년이 걸려서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물질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 후 해결료는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이고 맹독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사성 폐기물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지만 위험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방사능이 나오는 수준에 따라서 높으면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로 분류를 따라서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저장하는 방식도 달라지는데 예. 당연히 사용 후 해결료는 가장 위험한 고준위 폐기물에 고준위. 속합니다. 예. 얘는 원자로에서 빼내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사능이랑 열을 많이 발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근처에 가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보관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는 위험한 그렇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운영하는 동안도 위험하지만 꺼내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저준위 아까 뭐 예를 들어서 기체라거나 뭐 쓰고 난 물이라거나 작업자들 옷이라거나 이런 중저준위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그렇게 물질이고 해야죠. 특히 장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위험한 물질을 지금까지는 네. 이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꽤 오랫동안 가동을 해왔는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예, 일단 사용 후 해결료라는 게 쓰고 난 직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사능도 높은 농도로 발생을 하지만 이미 계속해서 물을 끓이고 있었던 상황이고 핵 분열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냉각을 시키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냉각을 시킬 때 원전 바깥으로 빼서 뭐 공기로 식힌다? 이거 존재하지 않는 그렇죠. 개념이잖아요. 예, 예.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바깥으로 빼내면 방사능 오염이 발생하니까 1차적으로는 그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원자로 건물 안에다가 저장하는 수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대한 물통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연료봉을 넣어서 물로 식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로 식히는 게 가장 빠르게 식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그러려면 이제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게 그렇죠. 밀폐된 저장 예.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TV 뉴스 같은 거 보시는 분들 중에 가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의 자료 그림 같은 거 보면서 거대한 수조 같은 데 이렇게 저장돼 있어 약간 파란 불빛 같은 거 나는 예, 거 이렇게 예, 예.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원자로 안에 저장 수조인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원전을 지을 때 건물의 크기에는 제한이 정해져 있고 한 번 만들어 놓은 원전을 마음대로 증축할 수도 없으니까 예. 원전 안에 저장 수조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수조의 면적을 끝까지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다 차면 저장 용량에 여유가 있는 다른 뭐 보조의 수조로 따로 만들어서 옮긴다거나 다른 원전에 있는 수조로 옮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기도 해요. 예, 예. 그리고 나고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 짓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식을 포함해서 다른 중간 저장 시설로 옮겨서 저장을 합니다. 예. 사실 근본적으로는요. 이거를 인간의 생활권에서 완벽하게 분리를 시켜서 영원히 거기다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연구 시설이 있어야 연구시설 되는 있어야 겁니다. 되겠죠. 아니면은 정말 기술이 좋아져서 사용 후 해결료라고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나 핵 관련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실 해결료봉을 넣을 때 아까 우라늄을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사용 후 해결료 상태가 됐을 때 우라늄을 다 쓰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부 남아 있는데 농도가 낮아서 우리가 못 쓰는 것뿐입니다. 예, 예. 그러면 거기 남아 있는 우라늄이라거나 다른 플루토늄이나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빼서 재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위험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고 아주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생활권에서 완벽하게 차단된 곳에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 뭐 네. 이런 방사성 물질이 네.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다룰 수 되지 있는 않는다. 그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시던데. 예. 자, 그러면 이런 방식 중에서 원전 안에서 수조에 저장하는 단계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 건물 안에다가 수조를 만드는 건 공간상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가동을 시작한 게 고리 원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수조의 면적은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겠죠. 원전을 가동하면 가동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더 사용 후 해결료 봉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겠고 그렇겠죠.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는 게 가장 먼저 닥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리원전 말고도 한빛원전이나 한울원전 전국 각지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가장 먼저 상업운전을 시작했던 고리원전에서 이 포화 문제가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고리원전의 경우에 수조에 지금 해결료 봉이 87.6%나 차 있대요. 남은 공간이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남은 공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사용 후 해결료를 더 이상 고리 원전 내부에 보관할 수 없게 되는 시점, 그러니까 수조가 꽉 차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개선해 봤는데 빠르면 2028년이다. 몇 년 안 남았네요. 예, 5년밖에 남지 않은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렇죠. 정부나 한수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뭐예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아까 사용 후 해결료를 1차적으로 수조 안에다 보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수조에다가 사용 후 해결료 봉을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담는 겁니다. 촘촘하게. 그렇죠. 더 이상 수조의 면적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 보관하는 간격을 좁혀서 더 밀도를 많이 높이자는 얘기네. 그렇죠. 밀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이게 사용 후 해결료는 그냥 수조 안에 던져놓고 그냥 알아서 보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예. 저장하는 시설, 저장대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봉을 거기다 꽂아요. 그런 다음에 그 저장대 상태로 그대로 수조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형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장대를 만들 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해결료 봉 하나와 다음 하나 간의 간격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m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50cm 정도로 줄이고 그러면 하나 정도가 더 들어갈 수 들어가네요. 있겠죠. 그러니까 저장대 자체를 만들 때 해결료 봉을 더 촘촘하게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더 고밀도로 보관을 해서 이 시점을 늦추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은 게 그렇게 촘촘하게 보관하다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애초에 일정한 간격으로 저장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안전상의 이유들을 이유가 들어서 있겠죠. 만들었을 텐데 이거를 모자라다는 이유만으로 촘촘하게 보관해도 괜찮은 거냐. 원전 내부에 더군다나 보관하는 건데 만약에 그 저장 수조에서 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원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건 원전 내에 보관하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인터뷰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지금 지역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강렬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간 저장 시설의 방식입니다. 정확히는 건식 저장 시설이기도 한데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전 안에 아무리 촘촘하게 보관한다고 해도 수조가 꽉 차는 시점은 어느 순간에는 도래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원전 바깥에 다른 공간으로 옮겨서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바깥에 보관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습식 저장 방식은 공간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방식은 잘 사용하지 않고 건식 저장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식 방식은 보통 금속이나 콘크리트 어떤 설비 내부에다가 사용 후 해결료 봉을 넣어놓고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뭐 감마선, 알파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게 일정한 두께 이상의 콘크리트라거나 어떤 특정한 종류의 금속을 일정 두께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방사성이 통과가 할 수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에서 배출은 되는데 그 콘크리트나 금속을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밖으로 통과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차폐 용기에다가 해결료 봉을 담아놓고 건물 자체도 방사능이 배출되지 않도록 두꺼운 형태라거나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둔 뒤에 자연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열이 식도록 보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건식 저장 시설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반발을 하는 이유가 네. 원전 안에 이렇게 또 보관하겠다라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다가 너무나도 이제 지역 그 사회의 반발이 심하니까 예. 뭐 조금씩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최근에는 여권 주요 인사를 포함해서 울산,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뭐 울산 같은 경우에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뭐 결의를 하기도 했고 인근의 부산 기장군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는 이유는요. 원전 안에 수조에다 보관을 하든 간에 아니면은 고리 원전 바깥에다가 무슨 건식 저장 시설에 넣고 뭐 자연적으로 식히는 방식이든 간에 네. 어쨌거나 이 보관 방법은요. 어디까지나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게 연구 저장 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전에서 쓴 이 연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안전한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평소에도 우리는 늘 방사능에 픽복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게 농도가 굉장히 낮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안전할 때까지 가려면 이게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이 걸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되고 정확히는 인간의 생활권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곳에다가 저장을 해둬야 혹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인간이 영향을 받을 일이 없겠죠. 예. 그런데 지금 고리원전 안에다 건식 저장 시설을 만들겠다는 건 지금 고리원전 주변에 사람들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죠. 그러니까 원전 주변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내놓는 반대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생각해 보자면 지금까지 고리 원전을 운영하면서 운영 기간 내내 사고의 위험이 있었잖아요. 예. 그걸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다 감내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원전을 쓰고 나서 남은 그 핵연료를 계속해서 내 생활권 내에 두고 이거는 뭐 몇백 년에서 심하면 몇만 년을 쓰는 거를 내 주변에 또 두고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고리원전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원전을 가동하다 멈추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전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고리원전 안에다가 사용 후 핵연료를 떠 저장한다? 그러면 나는 또 그 위험에 노출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원전 가동은 수십 년이면 끝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은 수백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문제 때문에 네.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예. 사실 이 방사능 물질이 안전해지기까지 수십만 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인간이 멸종한 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말씀드렸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원전 안에 있는 수조에서 식히고 예. 그다음에 중간 저장 시설로 옮겨서 보관을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지금으로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의 높은 방사능과 열을 1차적으로 식히는 게 목적이고요. 예. 근본적으로는 이 방사능이 계속 반감기를 거쳐서 자연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어딘가에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수십 년까지 걸릴 수 있는 예.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 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계속 생활권을 확장하면서 어딘가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늘어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인근까지 접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짓든 간에 지하 한 500m에서 1000m까지 파내려 간 다음에 거기다 보관을 해놓고 막아버리는 게 가장 영구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아직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거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방사성 물질을 통해서 핵분열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고 난 물질을 그 자연적으로 수십만 년 걸려서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 말고 인공적으로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팍 썼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이걸 안전한 상태로 돌려놓는 방법은 인류가 아직 모르죠. 아직 개발을 못했죠. 그렇죠. 그런 개발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저장 방법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초창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원전을 짓겠다고 계획을 한 게 1970년대이고요. 예.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게 1978년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원전을 지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원전을 지으면서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는 여기다 영구 저장하겠다라는 쓰레기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거나 네. 적어도 여기다 짓겠다는 계획 정도는 세워놓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원전을 처음에 건설할 때 이 영구 저장 시설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예. 이래놓고 나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뭐 전남이나 전국 각지를 돌면서 영구 저장 시설을 여기다 만들까 저기다 만들까 시도를 해봤지만 이거 반길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역 주민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번번이 포기를 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영구 저장 시설 부지로 정해진 곳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봉책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수조에 넣는다고 했다가 수조에다 촘촘히 넣는
연다고 했다가 어디 장소를 못 구하니까 그냥 원전 안에다 두겠다 했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현숙 대표님이 전해주셨던 것처럼 특히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전 안에다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가 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이사회가 먼저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예. 지역사회나 정치권의 반발도 훨씬 거센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한수원에서는 아니 건식 저장 시설로 하면 콘크리트도 있고 하니까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입장에선 그런 원리로 따진다면 그동안 운영했던 원전도 아무 문제 없었던 게 된다.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만약의 상황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지진이라거나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할 거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 예, 예. 근데 그거를 수십 년 가동하고 끝날 원전이 아니라 길게는 수백 수천 년을 보관할 시설을 여기다 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전을 지을 때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책 없이 짓고 가동을 했기 때문에 마치 집을 지을 때 화장실을 짓지 않고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이렇게 비교들을 하시던데 아무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 대책은 반드시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 주민들의 이런 반대를 뭐 님비 현상 같은 것으로 폄하할 수만은 없는 것이 예. 이미 이제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이제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수십 년을 안고 살아왔는데 그랬죠. 원전 가동을 통해서 발생한 전기를 가지고 산업을 돌린다거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혜택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누려왔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위험 부담을 특정 지역이 지면서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다는 건데 폐기물에 대한 안전 문제까지도 이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단순히 님비 현상으로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좀 정부나 이런 곳에서 고려를 해가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재 수첩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